1910년에 경술국치라고 보통 하죠. 나라의 치욕적인 날이라는 예,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35년 동안 이 치욕스러운 역사를 견뎌내야 했죠. 근데 사실 일본이 조선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 거는 한일 강제 병합 이전에 약 40년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참. 자, 일본은 대체 어떻게 518년간 이어져온 이 조선 왕조를 무너뜨렸을까? 격동의 시간 속에 숨겨진 역사의 뒷이야기를 제대로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조선은 어떻게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나? 와. 일산의야. 1905년 11월 17일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아간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1905년 상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덕수궁에 있는 황실도서관 중명전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집니다. 퇴궐 준비를 하던 대한제국의 대신들은요, 중명전에 갑자기 들이닥친 누군가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자, 이 중명전을 습격한 이들은 누구였냐면요, 바로 총칼로 무장한 일본 헌병들이었어요. 그리고 일본 헌병들 뒤로 누군가 슬그머니 나타나서 쫙 얼굴을 보이죠. 여기서 이제 이또 히로부미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또 히로부미가요, 군사를 이끌고 중명전에 쳐들어온 이유가 있었죠. 이또 히로부미는요, 이틀 전인 11월 15일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포기하시오! 라고 하면서 을사늑약 체결을 강요했거든요. 안 되죠. 당연하죠. 예. 고종은요, 이또 히로부미와 설전까지 벌이면서 조약 체결할 수 없다라고 반박을 해요. 그러자 고종에게 이또 히로부미가 아주 충격적인 말을 남기죠. 승낙하든 거부하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거부한다면 뒷일은 우리도 책임지지 못합니다. 협박인데. 그렇죠. 협박이죠. 그렇죠. 이 오만 불순한 태도에 고종은 입을 떡 벌릴 수밖에 없었죠. 이후에도 고종은요, 계속 시간을 끌면서 조약 체결을 반대합니다. 그러자 이 참다 못한 이또 히로부미가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군까지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 대신들을 협박해서 강제로 조약을 체결합니다. 고종의 허락조차 받지 않은 그야말로 날강도 같은 그런 조약이었던 것이죠. 아관 파천 이후에 조선을 두고 일본과 러시아는 계속 눈치 게임을 벌이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일본은 대체 어떻게 러시아를 따돌리고 을사늑약을 체결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을사늑약을 맺기 1년 전인 1904년에 일본이 러시아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러일 전쟁. 대한제국을 삼키고 한반도를 발판 삼아서 만주로 진출하려는 계획을 세운 동양의 신흥국 일본. 그러니까 이때 일본의 국가 발전 전략은 그냥 전쟁, 나라를 지키려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잘 살게 되려면 전쟁을 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해야 된다라고 딱 생각을 하고 덤벼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반도를 비롯해 만주를 지배해서 아시아 전역에 영향력을 넓히려고 한 서양 열강 러시아. 두 나라가 제대로 한판 붙게 된 겁니다. 1904년 2월에 시작된 러일 전쟁은 이듬해인 1905년 6월까지 이어졌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결국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일본은 조선에서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조약은 포츠머스 조약이라고 하고요.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체결한 것입니다. 러시아 제국은 일본 제국이 한국에 대해 정치와 군사 및 경제적인 우월권이 있음을 승인하고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관리, 감독, 보호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승인한다. 또한 러시아는 한국 영토의 안전을 위하여 일본이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동의한다. 말도 안 돼. 약간 그 러시아판 시모노세키 역시. 그거를 지금 이번에는 러시아한테 받아낸 거죠. 즉 일본이 서구 열강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대한제국에 대한 보호권을 인정받게 된 겁니다. 청일 전쟁에 이어서 러일 전쟁에서까지 승리하면서 일본은 아주 의기양양해졌습니다. 그리고는 고종한테 야 우리가 대신 청일 전쟁, 러일 전쟁까지 치르면서 이 한국의 독립을 지켜줬잖냐. 독립이요? 독립이요? 독립도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무슨 독립이에요 이게? 아무튼 우리가 한국의 독립을 지켜줬으니까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대신 내놔 라고 지금 이토 히로부미가 요구를 했던 거죠. 근데 외교권을 빼앗기는 거는 너무 치명적이죠. 당연하죠. 외교권을 내놓으라는 건 정확하게 뭐 어떤 뜻인가요? 뭐 우리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일단 다른 나라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박탈되는 거니까 무역을 할 때도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광산이라든가 목재 같은 이권을 다른 나라에 팔거나 혹은 다른 나라에 있는 그 무엇을 살 때에도 우리는 제대로 된 권한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다 일본이 대신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도 제일 큰 거는 그때 당시의 세계 질서는 유럽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는데 이 유럽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를 세 줄로 세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위에는 독립국, 그 다음에는 속국, 가장 아래는 식민지입니다. 근데 독립국이 아니면 제대로 된 나라 대우를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면 그 나라는 더 힘 있는 나라한테 침략당하거나 국권을 빼앗겨도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해요. 근데 외교권을 빼앗긴다는 것은 독립국이 아닌 거죠. 그러면 속국입니다. 속국이 되면 그 다음에는 대한제국 안에서 어떠한 인권 침해라든가 국권 침해, 대한제국 사람들의 피해, 심지어 사람들이 죽고 다치게 되는 것, 무슨 일이 벌어져도 국제사회에서 호소를 하지 못해요. 그냥 나라 자체가, 그리고 그 국민들의 주권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 큰 거네. 예. 지난번에 역사여행 떠난 것 중에 송기정 선수가 그 일본 국기 달고 올림픽 자체도 이제 우리나라 마크 없이 일본 국기 달고 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웃긴 거는 사실 한국인들은 그때 일본 국기를 원래 달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일본의 식민지인이지 일본인은 또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일본인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송기정 선수가 그때 일장기를 단 거는 일본이 특별히 허락해 준 것뿐이에요. 너무 잘했으니까 자기 나라한테 좋으니까 요건 그렇죠, 달자. 그렇죠. 금메달 하나 추가하려고.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한 조선. 심지어 을사늑약 체결 2년 뒤인 1907년에는 일본은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을 대한제국의 2대 황제로 즉위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자, 정말 조선은요, 그야말로 그 바람 앞의 촛불처럼 언제 일본에 잡아먹힐지 모르는 정말 위태로운 처지가 되고 만 겁니다. 그렇게 조선을 식민지화할 일본의 계획이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든 거죠. 이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약 5년의 시간이 지난 1910년 아 5년. 경술년. 창덕궁 대조전의 분위기가 쫙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쉽사리 입을 열지 못한 채 순종이 눈치만 살피고 있었어요. 순종은요, 눈앞에 놓인 엄청난 문서를 보고요, 눈을 질끈 감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한제국을 아예 일본에 귀속시키겠다는 충격적인 내용의 문서가 순종의 눈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 정막만이 가득했던 대조전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일본과 조선의 병합은 불가피합니다. 정막을 깨며 일본과 조선의 병합을
강력하게 주장한 이 남자의 정책, 바로 대표적인 친일파 이완용이었습니다. 숨막히는 분위기 속에서 대신들의 눈치를 살피던 대한제국의 황제 순종, 결국 오랜 침묵을 깨며 어렵게 한마디를 내뱉죠. 모든 신하가 좋다고 하면 짐도 예의가 없다. 결국 이완용의 뜻대로 한일 병합조약 문서의 도장을 찍게 된 겁니다. 나라의 씻을 수 없는 치욕이라고 해서 경술국치라고 부르죠. 그 경술국치일이 언제냐면 1910년 8월 29일이에요. 자,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그날, 그 마지막 날, 승정원 일기에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기록이에요. 아, 이 기록을 끝으로 대한제국의 공식 기록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 오, 한국이 통치권을 종전부터 친근하고 신임하던 이웃나라 대일본 황제에 빼앗겨 양요하여 밖으로 동양의 평화를 공고히 하고 안으로 팔도 민생을 보존케 하노니 일본 제국의 문명 신정에 복종하여 모두 행복을 받도록 하라. 이게- 오, 문명신조에 복종하여 모두 행복을 받도록 하라? 이게 순종이 대신들과 백성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조선왕조 518년의 역사가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우리 그 처음에 그 우리가 그때 그 대일본 황제 폐하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막 어떻게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뭐 표현하냐, 없애라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입에서 이게 나오는 날이 왔었네. 이 실력이. 그리고 이때 일본이 이제 한국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거를 선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선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일 병합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본은 이런 거를 만듭니다. 엽서? 예, 엽서. 일본은 이런 한일 병합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선전 엽서를 배포했습니다. 엽서를 통해서 한일 병합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또 미화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한일 병합 조약 체결에도 숨겨진 엑스파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한일 병합은 왜 조선에 뒤늦게 알려졌나? 늦게 알려졌어요? 일본은 한일 병합 조약 체결하고도 일주일 뒤에야 한국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5년 전 아까 봤던 을사늑약 때 굉장히 많은 저항들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일본은 이런 걸 다 겪고 나서 분명히 항일 인사들이, 일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뭔가 한 거를 할 것이다. 이거를 미리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비밀리에 움직였던 거죠. 근데 그걸 늦게 알린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어요? 항거하고 하는 것들을? 그래서 한일 강제 병합 조약을 체결한 바로 다음 날부터 일본 헌병과 경찰들이 쫙 한양 거리를 떠돌아다니면서 감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국 곳곳에 이 수천 명의 항일 인사들이 영문도 모른 채 쏙쏙 체포됐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를 잡아가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있었는데 일주일 지나 보니까 이제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라는 조약이 쫙 공표가 된 거죠. 아, 대한제국이 일본의 손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된 사람들, 이때 한양 거리의 분위기는 어땠을까? 아무런 소란도 어떤 소요도 없이 무척 고요했다라고 합니다. 뭘 할래야 할 수가 없는 분위기였겠네요. 한 일본인 기자는 이날의 풍경을 이거 되게 기이한 느낌이다. 뭔가 사람 사는 동네 같지가 않다 여긴 지금 라고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항의 불씨를 다 없애버린 다음에 한일 병합을 발표한 일본의 의도대로 조선은 조용한 중 일본의 침탈을 겪어야만 했던 거죠.
반면에 이 한일 병합을 공포한 바로 그날 일본의 풍경은 어땠을까요? 축제 분위기였나요 그렇죠. 혹시? 일본 도쿄 거리는 흥분으로 들끓었습니다. 일본 천황이 이것은 일본 제국 최고의 성과고 일생일대 역적이다라고 말하면서 한일 병합을 자축했고요. 온 이 도쿄, 나아가서는 일본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다 이 축하의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쥐죽은 듯이 고요한 한양, 그리고 환호로 들끓은 도쿄. 이 대조된 거리의 풍경이 이후 펼쳐질 한일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1876년 그 조일수 조교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조선 침략의 목표를 이루기까지 걸린 시간은 40년이 채 안 된 겁니다. 안중근을 비롯한 12명의 애국지사가 결연한 의지를 다진 후 1909년 10월 드디어 안중근에게 그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안중근은 지체 없이 연해주를 떠나 어디론가 향하죠. 바로 이 인물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드디어 나옵니다. 드디어 나옵니다. 이토 히로부미. 이토 히로부미는요, 고종을 협박해서 을사늑약치계를 강요하고 이 대한제국을 통치하기 위해 설치된 통감부의 초대 통감이 됩니다. 그야말로 일제 침략의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일본에 있던 이 이토 히로부미가 며칠 내로 이곳에 방문한다는 소식이 신문에 실린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신문을 본 안중근 역시 그 장소로 출발하죠. 우리가 처음에 본 하얼빈역. 맞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장소역입니다. 자, 일제와 러시아는요, 한반도 그리고 이 만주를 사이에 둔 일종의 경쟁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제는요, 러일 전쟁, 그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이미 이긴 상태였습니다. 일제는 자신들의 그 세력권 안에 확실히 대한제국을 넣기 위해서 러시아와 외교 협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만주에 속한 하얼빈에서 러시아 대표와 회담을 갖기로 결정된 인물이 바로 일제의 거물 정치인 이토 히로부미였던 겁니다. 이토를 처단합시다. 우리가 이토를 처단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가 일본 제국주의의 원흉이기 때문입니다. 이토를 처단하지 않고서는 결코 대한제국과 동양의 평화를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안중근은 이토가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죽이기로 동지들과 결의합니다. 자, 그렇게 10월 21일 오전 8시경 하얼빈으로 출발한 안중근. 하얼빈에 도착한 안중근은 여러 신문을 사서 읽기 시작합니다. 이토가 하얼빈에 도착하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나흘이 지난 10월 26일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아옵니다. 낡은 양복을 입고 권총을 챙긴 안중근은 오전 7시경 하얼빈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9시가 되자 드디어 이토를 태운 기차가 하얼빈역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거사 직전 그 순간 안중근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이게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마음을 먹은 사람도 좀 힘들었지 않았을까. 이 심장 소리가 귀에도 들리는 날 있잖아요. 그런 데 있잖아요. 막 그랬을 것 같아요. 1분 1초가 영원처럼 흘러가는 이때 열차 안에서 러시아 대표와 30여 분간 대화를 나눈 이토 히로부미가 드디어 플랫폼으로 내려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토가 사정권에 들어온 순간 바로 안중근의 저격은 정확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피격 직후 기차 안으로 옮겨졌고 약 30분이 지난 오전 10시경 사망합니다. 거사를 마친 안중근은 하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만세를 외친 후 안중근 달려드는 러시아 헌병에게 안중근은 조금도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체포해 응합니다. 당시 안중근의 모습이 있어요. 있어요? 네, 그 모습을 영상으로 영상으로? 네,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거사가 끝나고 끌려 나오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지금. 저 두 사람 사이. 같이 걸어가고 네. 있는 거예요. 저 두 사람 사이, 저 뒤에. 네. 어떠세요? 실제 모습을 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냥 그 마지막에 담담하게 같이 걸어가시는 모습이 좀 기억에 남아요. 그렇죠. 네, 너무나 예상했던 결과라는 것처럼. 현장에 경비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안중근이 현장에서 죽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측면에서 보면 본인 스스로도 그걸 예측했을 거 아니에요. 도망가봐야 갈 데도 없다라는 거. 그래서 오히려 본인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에서 꿋꿋함 내지는 정당함을 보여주는 측면에서 오히려 더 낫지 않았나. 맞아요.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 당연히 조국에 남아있던 가족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이 당시에 24살, 20살이었던 안중근의 두 동생 안정근과 안공근은요, 이 가족을 대표해서 형 안중근의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 낯선 타지로 떠납니다. 이때 두 사람이 향했던 곳은 어디일까요? 보시죠. 바로 안중근이 갇혀있던 중국 리순 감옥이었습니다. 하얼빈에서 리순까지는요, 약 900km, 기차를 타고 무려 이틀이나 이동해야 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완전 끝 거리가 있네요. 네. 자, 그런데 안중근은 왜 이렇게 멀고 먼 리순 감옥에 갇히게 된 걸까요? 하얼빈 의거로부터 약 10여 년 전 중국 정부와의 러청 조약을 통해서 철도 부설권을 획득한 러시아는요, 하얼빈 일대에 광활한 철도 부속지를 지정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하얼빈은 어느 나라에 속한 땅일까요? 러시아. 그렇죠. 중국 땅이지만 러시아 정부의 행정권이 미치는 장소가 바로 하얼빈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원래대로라면 안중근은 그럼
어디서 재판받아야 돼요? 러시아로 그렇죠. 가야죠. 그렇죠. 러시아 정부의 재판을 받아야 됐는데 자, 이런 국제관계를 무시한 채 안중근의 신병과 재판권은 바로 일제에 넘어갔습니다. 과연 무슨 이유였을까요? 자, 하얼빈역의 경비를 맡았던 러시아는 이토 사망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요, 일제 측의 요구에 따라서 의거 당일 바로 안중근의 신병과 재판권을 넘겨버립니다. 그냥 그 요구를 바로 들어준 거네요. 그렇죠. 지금 자기 행정권에서 지금 일본 거물 정치인이 와서 죽은 거예요. 최악의 경우 또 한 번 일제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엄청난 외교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재판권을 넘겨받은 일제는요, 자신들이 러일 전쟁 이후 차지했던 바로 저곳 중국 리순 지역의 감옥에 안중근을 가둔 겁니다. 러일 전쟁 이후 리순 지역은 일본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이라면, 이 리순이라면 일본인 판사와 일본인 검찰 그리고 일본인 변호인을 두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일제가 안중근의 재판을 두고 얼마나 치밀하게 움직였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1910년 2월 7일 마침내 안중근의 첫 번째 공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 공개 재판을 보기 위해서 500여 명의 방청객이 새벽부터 법원으로 몰려듭니다. 정말 북새통을 이룰 정도였는데요. 현장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엄청나게 지금 많이 모였죠, 지금요. 왜냐면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니까요, 지금요. 그렇죠? 전 세계를 놀랍게 했던 사건이니까 이렇게 많은 이 방청객들이 있는데 안중근 확인되시나요? 예, 저기 계시네. 맨 오른쪽. 네, 여기 지금 계시죠, 지금. 네. 일본인 판사는 안중근에게 왜 이토를 사살했는지 묻습니다. 안중근은 거침없이 대답했죠. 자, 그 대답. 오늘은 이 도현 씨가 참 그 분위기에 맞을 것 같아요. 네. 도현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알겠습니다. 네. 나는 한국 의병의 참모 중장으로서 독립전쟁을 하여 이토를 죽였고 또 참모 중장으로서 계획한 것인데 지금 이 법원 공판장에서 신문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전쟁, 독립 전쟁 중이다. 전쟁 중에는 나도 죽일 수 있고 너희도 나 죽일 수 있고 나는 그거다. 그 포로다. 그렇죠. 포로다. 이제 이해가 나는 되시죠? 포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안중근이 이토를 죽인 것은 사사로운 개인 감정 때문이 아니라 의병으로서 일제와의 독립전쟁 중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 붙잡힌 자신은 국제법에 따라 포로로 취급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었던 것이죠. 안중근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 공개 재판에서 일제의 침략 행위와 대한제국의 독립 의지를 알리려고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안중근이 이토와 일제를 막 거침없이 비판하니까 일본인 재판장 너무 당황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말 못하게. 일단 다 나가. 안중근 빼고 다 나가야겠다. 맞습니다. 방청객을 퇴장시켜버리고요. 재판을 비공개로 돌려버립니다. 첫 번째 재판이 시작된 지 불과 일주일 만인 1910년 2월 14일. 속전속결로 안중근의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일제의 일방적인 재판 과정 끝에 내려진 사형 선고. 그 선고를 들은 안중근은 리순 법원 최고 책임자인 고등 법원장에게 깜짝 놀랄 만한 요청을 합니다. 바로 사형 집행 날짜를 미뤄달라고 한 겁니다. 대체 무슨 이유였을까요? 이걸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맨 오른쪽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혹시 읽으실 수 있을까요? 동, 양인가? 양, 오. 동양평화론. 맞습니다.
동양 평화론. 안중근이 사형 집행일을 미뤄달라고 한 이유, 판결의 부당함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미루고 싶은 마음 아니었습니다. 안중근이 원했던 것은요, 바로 이 동양 평화론을 집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 그 안중근이 얘기하는 동양평화론이 어떤 거예요? 뭐예요?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을 이야기한 핵심은 내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15가지가 있는데 그 14번째가 동양평화를 깨트린 죄예요. 그러면 반대로 안중근은 어떤 면에서 동양평화를 이야기했을까? 청, 대한제국, 일본 세 나라가 서로 주권을 인정하고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서로 안정되게 협력하고 교류하는 이런 사회가 동양평화를 달성하는 사회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동양평화론이 어떻게 남은 자료일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남겨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당연하죠. 자, 오늘날 확인 가능한 이 동양평화론은요, 일본 국립국회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필사본이라고 합니다. 당시 일제히 전체 법원과 재판관을 통제하던 사법성이라는 기관의 한 일본인 관리가 안중근의 이 동양평화론을 보고 감탄을 하면서 밤을 새워 필사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진짜요? 네. 그런데 이 일본인 관리가 필사한 동양평화론은요, 고작 17쪽 분량의 미완성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왜였을까요? 쓰다가 돌아가신 건가요? 맞습니다. 일제가 결국 안중근의 요청을 받아주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줄 리가 없죠. 그렇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1910년 3월 26일. 결국 안중근은 그렇게 형장에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이날 3월 26일 안중근의 모습을 사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때 안중근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근데 표정이 당당해 보이세요. 뭔가 그 날인데 오히려 조금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조금 받아들인 느낌이 좀 저는 보여요. 저도 사진을 여러 번 봤습니다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시선의 처리가 굉장히 밑으로 가 있지 않고 위를 향하고 있죠. 그 부분은 저 상황을 본인이 얼마나 의연하게 맞이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저도 느껴져서. 끝까지 나라의 앞날을 걱정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간 힘들었던 여정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며 풀어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안중근은 32살이라는 젊디 젊은 나이에 마지막까지 의연한 모습으로 순국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안중근이 죽기 전 두 동생에게 남긴 유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안중근의 유언을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다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정말 가슴이 참 먹먹한 그런 유언인데요. 안중근의 이 유언은 지켜졌을까요?
지켜줘야 되는데.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왜요? 3월 26일 그날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감옥 밖에서 기다리던 동생들은 형 안중근의 시신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너무나 황당하게도요. 가족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미순 감옥 공동묘지 어디인가에 묻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때 동생들 어떻겠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맞아, 유언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그거와도 못 지켜줬다는 생각이 또 형한테 미안했을 것 같고. 동생들은 대성통곡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형 2번 사형하는 거냐? 이렇게 막 울부짖으면서 일제히 만행에 부르르 떨었다 나왔던 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행이. 하지만 그 비통한 울음소리에도 일제는 끝내 안중근 시신이 묻힌 위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16살이 된 유관수는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자, 바로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의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총독부는요, 고종의 사망 원인을 뇌출혈이라고 발표했죠. 그런데 이 당시 사는 사람들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아빠 일어나세요. 아빠. 자, 국민들 사이에서 퍼져나간 고종의 사연은 바로 독살. 심지어 딸인 덕혜옹주도 이제 본인 아버지가 독살당했다고 믿었을 정도니까 어떻게 보면 백성들 다 믿고 있었다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니죠. 이 소문은요, 식민지 지배하에 민족적 울분을 촉발시켰고요, 항의의 감정이 터져나오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런데 고종의 장례식이 있기 이틀 전인 1919년 3월 1일 경성소재학교 학생들이 하나둘 어디론가 모여들기 시작하네요. 자, 당시 그들의 심경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새 공원안은 입추의 여지 없이 학생으로 꽉 차 있었다. 나는 소름이 온몸에 끼치며 긴장으로 가슴이 조여들었다. 송곳을 세울 틈도 없이 학생들로 꽉 차 있었던 이곳은 바로 탑골공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3.1운동이 바로 이 시간, 이 장소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 사람들이 태극기가 없으면 모자를 흔들고 수건을 흔들고 이렇게 하면서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당일날 경성을 포함해서 7개 도시에서 동시에 만세운동이 진행되어졌으니까 일본도 당황했을 거예요. 일제히 날카로운 감시 속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학생들이 3.1운동의 또 다른 주역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렵 유관순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유관순 역시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왜? 이화학당의 교문이 굳게 닫혀 있었거든요. 못 나가게. 네. 여러분의 깊은 뜻을 잘 압니다. 그러나 이곳은 학교이고 여러분은 아직 연약한 학생입니다. 저는 내보낼 수 없습니다. 조국을 위해 나가 싸우려는 학생들과 그 앞을 막아선 교장의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치 상황. 그런데 이때 유관수는요, 4명의 친구들과 함께 기숙사 뒤쪽으로 와가지고 뒷담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유관순과 친구들은 결국 학교를 빠져나와 시위 행렬에 합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때 유관순을 비롯해서 목숨을 걸고 독립을 외친 이들을요, 오인의 결사대라고
가오 부릅니다. 유관순, 서명학, 김복순, 김희자, 국현수. 진짜 어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무서워서 동참을 못 할 것 같거든요. 마음은 있어도. 야, 저 나이 때 학생들은 저도 그랬지만 뭐 하나 잘못했을 때 야, 걸리면 선생님한테 혼나. 그래도 겁먹는데 와, 목숨을 그죠. 걸고 한다는 거는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주의의 폭정 밑에서 고통과 굴욕을 밥 먹듯이 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더욱이 신학문을 배우던 당시 이화학당 학생들의 반일 감정은 정말로 날카로웠습니다. 그 어린 소녀들마저도 어떻게든 거리에 나가서 내가 만세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생각이 정말 꽉 차 있었던 것이죠. 만세 시위에 참가한 여학생들은 거리로 쏟아진 수많은 군중에 휩쓸려서 당시 경성역까지 나아갔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의 꼴은 머리가 풀려 헝클어졌고 신발도 벗겨져 나간 외 치마마저 멋대로 풀린 상태였다. 그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외치면서 그러니까요. 막 인파에 휩쓸려서 거기까지 간 거잖아요. 이제까지 그 금기 시대였던 그 단어를 입 밖에 올리면서 마음껏 많은 사람들과 외쳤을 때 가지게 될 그 소름 돋는 전율. 우와, 소름 돋아 막.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의 몸은 물먹은 솜처럼 무겁고 피곤했지만 그 잠깐의 해방 공간에서 맛본 벅찬 감동으로 이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두근거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건 만세운동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온 유관순 역시 마찬가지였겠죠. 그리고 며칠 뒤 유관순이 또다시 시위 현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조선독립의 내용을 담은 인쇄물을 나누며 만세를 외쳤을 유관순도 함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날의 시위운동은 3월 1일과는 좀 사뭇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출동한 일본 경찰들이 그 시위 중인 학생들과 시민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며 검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때 일제에게 가장 골칫거리가 되는 대상은 누굴 것 같습니까? 학생? 만세운동하는 학생들. 그렇죠. 바로 전국의 학교에서 똘똘 뭉쳐 시위를 벌이고 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일제는요, 1919년 3월 10일 전국에 휴교령을 선포합니다.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학교가 문을 닫게 되니까 유관순은 결국 기숙사를 나와가지고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천안 가야죠. 이거. 그렇죠.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고향에 내려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19년 3월 31일 밤 유관순은 어둠을 틈타 은밀하게 병천 매봉산 봉우리로 올라가죠. 산 정상에 오른 유관순은요, 준비해온 횃불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타오르는 횃불을 높이 지켜들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다른 마을의 산에서도 하나, 둘 횃불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러니까 신호 보낸 거 아니에요, 서로? 맞습니다. 횃불은요, 유관순과 뜻을 함께 하기로 한 이들이 주고받은 모종의 신호. 사인이었습니다. 바로 만세 시위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약속하고 다짐하는 봉화였습니다.
유관순이 천안 병천면에서 또 한 번의 만세 운동을 앞두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유관순은 어떻게 한 달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시위 계획을 세우고 행동에 나설 수 있었을까요? 자, 유관순이 고향으로 돌아오자마자 만난 협력자, 바로 아버지가 도왔어요? 아버지 유중건 덕분이었습니다. 아까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 학교를 학교를 세웠잖아요. 세우고. 네. 근데 뭔가 그래도 저는 아버지는 그 교장 선생님의 입장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좀 자제하고 좀 참고 위험하니까 맞아. 딸인데 어린 딸인데 딸이니까. 근데 아버지가 도와서 이렇게 하자고 하셨어요. 아버지 유중건은요, 딸 유관순의 뜻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줍니다. 유중건과 유관순은 그 아버지의 그 딸. 그 딸이었던 겁니다. 유관순은 아버지의 도움으로요,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동네 어른들을 찾아가 만세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설득했습니다. 그러자 이 마을 유지들과 어른들은요, 목숨을 걸고 함께 만세를 외치자는 16살 소녀의 이야기를 흔쾌히 승낙합니다. 얼마나 대견했겠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움직였네요, 마을을. 그러니까요. 그 뒤로 유관순은요, 가족이 사는 마을뿐 아니고요, 병천면에 있는 여러 마을의 협조까지 얻어 구체적인 거사 계획을 세웁니다. 유관순은 설레는 마음으로 한 땀 한 땀 손수 태극기를 그려나갔습니다. 그렇게 아오네 장터의 장날이자 거사를 벌이기로 한 1919년 4월 1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아오네 장터에는 몇 명의 사람이 모였을까요? 진짜 많았을 것 같은데. 무려 3천여 명. 오, 진짜요? 꽉 찼겠는데요. 엄청난 겁니다. 우와, 3천여 명? 3천여 명의 군중들은 큰 목소리로 만세를 외치며 태극기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파출소라고 볼 수 있는 주재소를 향해 나아가죠.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냥 갖다 써. 와. 자.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3월 1일 날 일제는 무방비 상태로 어찌 보면 만세 시위대를 볼 수밖에 없었다면 3월 5일은 좀 달라지잖아요. 뭔가를 좀 저지하려고 하고. 근데 3월 11일 이후부터는 일본군이 단호하게 저지하거나 뭔가 액션을 해도 된다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아오네 장터 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그 시점에는 이 격화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고 참 굉장히 참담한 상황이죠. 유관순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17살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8번 감방 안에 공기마저 서늘하게 만드는 기묘한 긴장감이 맴돌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비장한 눈빛을 주고받은 유관순과 수감자들. 그들은요, 두 팔을 높이 치켜들며 목청이 터져라 외칩니다. 조선이 독립국가이며 조선인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자, 이들이 갑자기 만세를 부르짖기 시작한 이유. 이 날은 바로 1920년 3월 1일 3.1운동이 일어난 지 딱 1년이 되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유관순과 8번 감방의 수감자들이
대담하게도 감옥 안에서 3.1운동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만세운동을 펼쳤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감옥에서 만세운동을 외침으로써 사실 그 이후에 바로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고문하는 공간이 바로 옆에 있고 어제도 고문을 당했을 수도 있고 또 이걸 알게 되면 또 고문 당할 수도 있고. 맞아요. 우리가 왜 영웅을 영웅이라 부르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어려운 위기에 부딪혔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서 우리는 영웅이라는 칭호들을 끄집어내요. 유관순 여사는 독립운동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내 나라를 찾는데 독립운동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투사예요, 투사. 자, 그런데요. 더 놀라운 일은요. 8번 감방에서 만세 소리가 터져 나온 뒤에 벌어집니다. 여옥사의 다른 감방들이 하나, 둘 호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는 끊임없이 서대문 형무소로 울려 퍼졌고요. 어느덧 3천여 명의 수감자가 일제히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수감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외치는 함성에 이 간수들은 어디부터 제지할지 몰라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 만세의 외침, 서대문 형무소 담장을 넘어 그 밖에 있는 시민들에게까지 들릴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옥중 만세 운동을 마친 이후 유관순은 어디로 끌려갔을까요? 고문당한. 그렇죠. 서대문 형무소 고문실로 끌려갔겠죠. 일본 경찰이 옥중 만세 운동의 주동자로 유관순을 지목한 겁니다. 일본 경찰은 17살 소녀가 견딜 수 없는 매질과 가혹한 고문을 연일 이어 나갔겠죠. この先反抗する者はこうなる 도망칠 곳 없는 서대문 형무소의 나날은 유관순에겐 지옥과도 다름없었을 겁니다. 유관순이 옥중 만세 운동을 일으킨 지 한 달이 지난 1920년 4월 조선총독부에서 놀라운 소식을 발표합니다. すべての受刑者の刑を特別に半減することを断行する. 바로 조선인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형량을 감형해주거나 방면해주는 특별 사면을 내린 겁니다. 고종의 아들 영친왕과 일본 왕실 간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한 조선 총독부의 대대적인 특사령이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3년형이었는데요. 1년 6개월이 감형됩니다. 그러니까 유관순 열사는 이제 나가려고 하면 9개월이 남은 겁니다. 9개월. 유관순이 곧 출소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은 친구들은요. 그녀를 위해 예쁜 옷과 머리핀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화당 친구들은 이전과 같은 칙칙한 모습의 유관순을 다시 만나기만을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관순의 출소가 약 4개월 남은 1920년 9월 28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날 오전
8시 20분 유관순이 숨을 거뒀다는 겁니다. 유관순은 장기 손상, 방광 파열로 사망했다고 추정이 됩니다. 안 그래도 그동안의 수감 생활로 쇠약해진 유관순이 옥중 만세 이후 더욱 가혹해진 일제의 고문과 구타를 더 이상 견뎌내지 못했던 겁니다. 꽃다운 17살 나이에 너무나도 참혹한 마지막을 맞이한 유관순. 그녀는 죽기 전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와. 알죠. 8월 6일이었구나. 알죠. 와. 진짜 초토화된 거잖아요. 당시 일본 제국은 연합국의 계속된 항복 요구를 무시한 채 아시아와 태평양 일대에서 침략 전쟁을 이어가고 있었죠. 결국 이런 일본을 완벽하게 무릎 꿇리고 하루빨리 전쟁을 끝내기 위해 연합국인 미국이 꺼낸 카드. 그것은 바로 핵폭탄이었습니다. 결국 1945년 8월 6일 이날 아침 8시 15분 출근 중이던 이우가 이 폭발에 휘말리게 된 겁니다. 온몸에 화상을 입은 이우는요,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새벽 내내 괴로움에 신음하다가 8월 7일 오전 5시 5분 34살의 나이로 결국 사망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타국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조선의 왕자 이후의 장례식이 8월 15일 낮 12시 경성운동장에서 치러질 예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12시에 치러지기로 했던 이 이후의 장례식이 연기가 되고 벽보가 나붙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 벽보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 정오 중대방송 1억 국민 필청. 낮 12시에 중요한 방송을 할 테니 모든 국민은 라디오를 들으라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식민지라지만 한 나라의 왕족 장례식을 미루면서까지 해야 했던 중요한 방송, 대체 뭐였을까요? 반드시 들으라는 뉴스. 결국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12시가 되자 라디오에서는요, 일왕의 목소리가 담긴 충격적인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바로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항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일본의 항복? 그건 우리한테 광복이잖아요. 이 방송을 들은 조선 사람들 어땠을까요? 당시 경성교회의 한 학교에서 임시 교사로 일하던 일본인은요, 이날의 기억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5일 저녁 나는 황금정, 육정목 부근을 전차로 지나갔지만 아무런 혼란도 없었다. 번화가 중 번화가였던 오늘날 을지로 육가를 지나갔지만 사람들이 기뻐하며 보이는 어떤 모습도 없이 거리가 평온했다는 겁니다. 그날 나왔는데, 방송이 나왔는데도 그러니까요. 그날 저녁이 쥐 죽은 듯이 조용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막 파티를 해야 되는 분위기일 텐데. 그렇죠.
왜 그러지? 그리고 이날의 증언은 더 있습니다. 8월 15일의 경성은 마치 쥐 죽은 듯했다. 처음 알았어요. 너무 의외지 않습니까? 네. 아니 대체 왜 이렇게 고요했던 것일까요? 대체 왜 그랬을까요? 자, 그 이유는요. 당시 방송의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방송 내용이요? 네, 궁금하시죠? 네네.ここに重要なる南寺新民に次ぐ秦は帝国政府を応じて米英四蘇四国に対しその共同宣言を受諾する旨通告せしめたり 자, 이게 지금 8월 15일 12시 일왕이 했던 방송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나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어려운데요. 뭐라는 건지 모르겠네. 그 당시를 살던 조선인들도 똑같은 반응이었던 거예요. 아. 당시 조선인들도 일왕이 이야기하는 이 방송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던 겁니다. 당시 오금 방송이라고 하는 일왕의 방송 자체가 일본 왕실에서나 사용할 법한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들어 있었고요. 해설 방송을 아나운서에게 준비시켰을 정도였으니까요. 번역을 해줘야 될 정도로 네, 이해가 맞습니다. 안 되니까. 해설자도 우리가 전쟁에 졌어, 항복했어 이런 말을 직접 내뱉지는 않을 테니까 아 이게 정말로 항복의 뜻인가? 라고 긴가민가하는 이런 의구심이 있었을 테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일본 군과 경찰이 아직 한반도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35년간 기다렸던 그 기쁜 소식을 듣고도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겁니다. 만세 함성도 태극기 행렬도 없었던 8월 15일 이날의 광복을 독립운동가 함석헌 선생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해방은 도둑같이 뜻밖에 왔다.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해방의 순간이 찾아왔건만 당시를 살아가던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해방이 온 줄도 몰랐던 겁니다. 아무도 예상을 못했구나. 되게 짠하네요. 그러니까 다들 막 집에 돌아가서도 아, 오늘 아침에 뭐 이상한 라디오 들었는데 뭔 말이야 서로 막 이렇게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겠네요. 진짜. 맞습니다. 아 너무 예상과 너무 다르다. 그죠? 너무 달라. 자, 그렇다면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광복의 날 8월 15일. 자, 그런데요. 이때 초비상이 걸린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이 건물 뭔지 아세요? 예. 어떤 건물인가요? 조선 총독. 오, 맞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조선 총독부. 자, 그런데요. 근데 이 사진 유심히 보다 보면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분노가 치미는 사진입니다. 앞에 있는 건물. 네. 이 건물이 뭐죠? 이거.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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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이잖아요. 그럼 네. 그 뒤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원래는 궁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어떤 궁? 경복궁. 경복궁. 조선 왕조의 상징인 경복궁 앞에 위압적으로 떡하니 버티고 서서 조선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치욕적인 건물은요. 광복 후에도 정부 청사,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되다가 역사 바로 세우기 정책으로 광복 50주년인 1995년에 이르러서야 철거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5년 전이니까 얼마 안 됐네요. 네. 아 그래요? 얼마 안 돼. 얼마 전까지 있었다고요? 네.
당시 8월 15일 이 조선총독부는 그 어느 곳보다 분주했습니다. 식민 통치하는 동안 지금껏 조선인들에게 엄청난 만행 저질렀지 않습니까? 일본이 항복하고 조선이 해방되고 나면 당연히 일본인들을 상대로 조선인들이 보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죠? 패전을 앞두고 극도로 혼란스러운 일본 정부는 조선 총독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지침은커녕 일본이 항복을 결심했다는 소식조차 전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공식 루트가 아닌 대외 비공식적인 정보들을 통해서 일본의 패전 사실을 파악한 조선 총독부는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이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당시 조선인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었던 독립운동가였던 겁니다. 아, 그래요? 조선 총독부는 식민 통치 내내 이 그들의 철저한 감시와 고문을 감당하며 수만 번 마음 편히 쉴 수 없었던 독립운동가들에게 자신들의 안전을 부탁하면서 매달리기로 한 겁니다. 바로 목양 여운형이었습니다. 연구위원님, 굉장히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운형을 좀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독립운동가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분 하면 뭐 김구 선생님 또는 이승만 네. 전 대통령 이렇게 떠올릴 수 있으실 텐데 사실 이런 분들은 전부 국외에 있었습니다. 한반도 내에 없었던 것이죠. 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던 상태인 거죠. 여운형은 총독부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조선인들에게 거부감이 없었던 인물로 여운형이 적격이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과 일본군이 무사히 빠져나갈 때까지 치안 협조를 해달라는 조선 총독부의 부탁.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좀 살려달라. 근데 선생님, 네. 이런 부탁을 들어주는 게 맞는 건가요? 그동안 당했던 걸 생각하면 아, 진짜. 이제 기회다. 혼 좀 나봐라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복잡한 심경으로 엔도와 마주했을 여운형은 조선 총독부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들어준 건 아닙니다. 지금 일본의 가장 큰 목표는 뭐예요? 안전. 안전에 도망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본인의 안전을 대가로 5가지 조건을 요구합니다. 자, 어떤 조건이었는지 한번 화면 보시죠. 정치범과 경제범을 즉시 석방할 것. 이 정치범과 경제범은요,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식민지배라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범죄자가 될 리 없는 사람들이었겠죠. 여운형은 억울한 이들의 석방을 첫 번째로 요구합니다. 두 번째 조건으로요, 3개월간 식량을 보장하라. 당시는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의 식량과 생필품의 보급을 조선 총독부에서 통제하고 있었거든요. 이대로 이 조선 총독부가 갑자기 손 딱 놓아버리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이 정상적인 체제를 찾을 때까지 식량 배급 문제를 책임지라고 요구한 겁니다. 세 번째는요, 치안 유지와 건국을 위한 정치 활동에 절대로 간섭하지 말라. 네 번째, 청년과 학생을 조직 훈련하는데 간섭하지 말라. 5번째, 근로자와 농민을 건국 사업에 동원하는데 간섭하지 말라. 요약하면 조선인들의 치안과 건국을 위한 독자적인 활동을 앞으로 절대 방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경 쓰지 말라.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5가지 조건을 들은 엔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일단 알았어. 괜찮아. 해줘야죠. 본인이 지금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거부할 이유도 겨를도 없었습니다. 바로 5가지 조건 수락합니다. 그리고 엔도와의 회담을 마친 여운형은 8월 15일 그날 저녁 6시 종로구 개동의 2층 양옥집에서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라는 조직을 발족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8월 16일 오전 11시 무렵 이곳에 몰려든 많은 사람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굳게 닫힌 철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아, 맞아. 바로 일제히 잔인한 고문이 자행되었던 서대문 형무소 바로 그 앞입니다. 혁명동지 환영이라고 적힌 깃발을 들고 웅성거리는 군중들. 기억나시나요? 전날 여운형이 엔도에게서 받아낸 첫 번째 요구 조건. 정치범, 경제범, 석방하라. 그렇죠. 서대문 형무소 앞 큰 길에서 독립문까지 석방을 기다리는 환영 인파로 꽉 차 있었습니다. 와. 가족과 친구를 맞이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언제까지고 열리지 않을 것 같던 옥문이 열리고 독립운동가를 포함해 억울하게 수감됐던 조선인들이 무리를 지어 나옵니다. 다 나온. 부축을 받고 나오는 등이 굽은 사람에게 여인과 3명의 아이들이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달려갔다. 바로 옆에서는 불구가 된 노인에게서 아들의 젊을 때 모습을 어렵게 알아본 어머니가 울다 웃다 하였다. 남편이자 아버지를 살아서 다시 만났다는 감격으로 여인과 아이들은 달려가 한 남자를 얼싸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고문에 시달려 등이 굽고 부축이 필요할 정도로 몸이 상해버린 상태였죠. 그리고 그 옆에는 길고 혹독한 수감 생활로 불구가 된 채 바짝 늙어버린 아들을 겨우 알아본 어머니가 통곡하며 맞이하는 모습. 석방된 사람들은 모두 오랜 옥살이로 안색은 창백하고 뼈에 가죽만 겨우 달라붙어 앙상한 모습이었습니다. 가족을 다시 볼 수 있는 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지만 막상 그 모습을 마주했을 때는 진짜 눈물이 마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노인이 돼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서대문 형무소 앞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울다 웃다 하던 이들은 곧 한 무리가 되어 함께 만세! 만세를 외치면서 광화문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거리를 울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내다본 사람들은요, 수많은 인파와 광복의 기쁨을 적은 깃발을 보고 뛰쳐나오면서 하나, 둘 만세 행진에 합류하면서 함께 만세를 외칩니다. 자, 그리고 만세 행진은요, 점점 더 그 덩치를 불려가면서 광화문에서 종로로, 종로에서 남대문으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간의 울분을 토해내듯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정말 악을 쓰면서 마음껏 만세를 부릅니다. 어쩌면 참 이 가슴 벅찬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8월 16일 이 같은 만세 행진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광복의 기쁨으로 한반도가 떠들썩했던 8월 16일 오후 3시 10분 라디오에서는 한 번 더 조선인들을 감격하게 만드는 멘트가 흘러나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16일은 이제 진짜 뭔가 정식적으로 뭔가 여운형 선생님께서 직접 뭔가 했을 것 같아요. 조선 말로 딱 했을 것 같아요. 정식적으로. 맞습니다. 새로운 조선으로 나아가기 위해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이 사실이 공표가 된 겁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이 조선 총독부의 검열 탓에 조선에 유리한 소식을 알린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죠. 언론의 자유가 없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8월 15일 이후 총독부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가 되면서 이날 처음으로 조선인에 의한 조선인을 위한 방송이 흘러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다 들으면 이거 어떻겠어요, 기분이? 처음에는 꿈 같죠. 왜 조선말로 해? 안 되는데 하다가도 이제 딱 파악이 되면 바로 기쁨으로 변했을 것 같아요. 예. 계속 다시 듣게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방송을 들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조선 총독부가 벌써 해체됐고 머지않아 조선의 새로운 정부가 세워질 거라는 그 희망에 들뜨게 됩니다.